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홍춘우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홍 대표님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너무 요즘 바쁘신데 바로 이제 올해 상반기가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반도체 위주 장세가 뭐 글로벌부터 한국까지 다 이 분위기로 이어졌는데요. 상반기 경제 상황이랑 증시 상황 한번 총평 부탁드릴게요. 네, 경제도 양극화, 증시도 양극화.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는 수출 호조 속에 내수가 전망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아랫목은 펄펄 끓고 있는데 수출은 펄펄 끓고 있는데 내수 쪽에서는 안 좋은 징후가 너무 많이 보여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주식은 전 세계 그 G20, 그러니까 G20 국가들 중에 14개 나라가 역사상 최고치를 썼는데 한국은 5.3%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였던 2021년 3월이나 5월에 3,300에 비교해서 거의 뭐 600포인트, 500포인트는 아직 낮은 레벨에 있다 보니까 딴 나라들은 펄펄 끓는데 역시 또 우리는 냉랭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펄펄 끓는데 우리는 냉랭했다라는 말씀이 조금 가슴이 아픈 부분이긴 한데 말씀처럼 요런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얼마 전 나온 이제 5월 PCE 지표가 이제 근 3년 내 최저치라는 결과를 받아들면서 이제 미국발 금리 인하가 확실해졌다. 뭐 최소 1회는 당연하고 뭐 2회까지도 연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뭐 하반기 경제 흐름은 그럼 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네, 일단 두 가지 불확실성이 좀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 이제 걱정인데, 첫 번째 불확실성은 미 대선. 얼마 전에 TV 토론 보고서 다음 대통령은 거의 트럼프로 한 90% 굳어졌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원래 히어링은 안 좋지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좀 다른 조치들을 취하거나 미리 이야기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셔서 저러다 정말 대통령 연임했다가 거기서 좀 안 좋은 일을 겪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워서 이게 이제 앞으로 불확실성이 될 거고, 두 번째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C 디플레이터 물가가 떨어진 거, 그러니까 안정된 것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같이 발표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늘었거든요. 그게 0.3이면 연율로 환산해 보면 4%, 5%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오는 중인데 물가 좀 안정됐다고 바로 금리를 인하한다? 어차피 금리 인상이 되게 뒷북 쳤다고 욕 많이 먹은 연준 입장에서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꼭 그렇게 금리를 이럴 땐 또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ECB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물가 전망 좀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뭐 아직 더 지켜봐야 돼라든가 아직 도전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분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눈앞에 있는 것 같진 않다.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대선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9월이나 10월 대선 앞두고 해줄 것 같진 않고 하면 7월이나 아니면 11월 아니겠나. 좀 그래서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죠. 7월은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 뭐 기껏해야 올해 한 번이고 대선 끝난 연말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제 뭐 물가가 조금 안정화되는 양상이니까 사실 금리 인하 많이 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거군요. 그죠? 경제가 너무 좋아요.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지표들로만 놓고 보면 2분기도 미국 경제 성장률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5월달 아무튼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막 27만, 25만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1998년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좋을 때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 금융시장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러시아 모라토리엄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같은
아주 급박한 충격이 벌어졌을 때나 금리를 인하해줬지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올 때 금리 인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금리는 자동으로 인하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라는 건 결국 명목 성장률의 함수인데 실질 성장률 잘 나오고 인플레 2, 3% 나오면 5% 정책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도 연준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특히 자산시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이렇게 경기가 좋고 자산시장이 뜨거운데 맨날 사상 최고치인데 내가 굳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금융시장의 참가자들한테 아니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게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난번 6월 FOMC도 그렇지만 점도표 그렇게 한 번 인하할게 하고 변화를 딱 주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은 시장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이지 친절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즘 경제 성장률 거의 뭐 4, 5% 나올 것 네.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분기별 성장률이니까 뭐 전체 연간 성장률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 상승률 한 2.5%에 명목 성장 실질 성장률 한 2, 3% 나온다고 치면 이게 사실 정책금리 5.25가 정말 그렇게 높은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적정금리 판단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만 지난 2년간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버텼고 이렇게 너무 잘 버틴 미국 경제가 지금도 그렇게 별로 걸림돌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금리나 금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저는 조금 약간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꾸 선물을 기대하리는 그게 너무 기대 심리가 큰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그래서 그럼 이런 분위기 이제 대표님의 전망에 따라서 이 너무 좋은 경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당분간 뭐 최소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내가 그러면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AI 반도체 이 두 가지를 잡고 가야지 다른 주도주로 확산된다? 이거는 전형적인 거품 신호다. 즉 지금은 독보적인 실적과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빅테크 그 중에서도 AI 쪽으로 집중을 해야지 다른 업종, 다른 섹터로 눈을 돌리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수출 일부만 좋지 나머지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 경제 뭐 좋다 그러지만 사실 2021년 그때 좋아질 때에 비해서 지금은 확실히 그게 보이는 게 뭐 당장 테슬라만 하더라도 이번에 12%인가 14% 사람 자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최고 고용에 비해서 10,000명 이상 줄었다 그러는 그런 통계들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중이고 자기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 섹터를 차라리 그렇게 이 가격에서 못 쫓아가겠다면 인덱스를 사는 게 낫지. 자꾸 그 순환매를 기대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여건이다. 뭐 금리 인하가 정말 단행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경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연준이 브레이크 컬 타임을 오히려 그 카시카리를 비롯한 수많은 연준 관계자들이 입만 열면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게 다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경계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쪽이죠. 약간 까칠합니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또는 뭐 다음 주도주는 이거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장은 끝난 거다. 그럼 이제 사실 이 올 상반기 주도주, 뭐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지만 미국 중심의 주도주는 AI와 반도체를 합한 엔비디아라는 걸 뭐 누가 뭐래도 부정하기 여기는 어렵죠. 예, 여기에 이제 그쪽에 열심히 따라붙고 또 같이 투자를 하고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열심히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붙어 있고 구글도 열심히 하니까 뭐 그런 정도는 저는 주도주라고 보여지는데 뭐 AMD까지도 넣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어떤 확산될 수 있나? 그냥 강세장이니까 좀 따라간다 정도의 의미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새로운 주도주라든가 뭐 순환매가 어떠니 이거는 너무 섣부른 기대가 아닌가. 별로 보이는 섹터가 없다. 경기가 확 좋아지는 섹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장 뭐 자동차 판매 이번에 테슬라 잘 나왔다 그러지만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가? 또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라졌는가? 중국과의 어떤 과잉 공급 우려들 있는 2차 전지 분야는 괜찮은가? 등등 우리가 이제 지난번 좋았던 섹터들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공급 과잉 리스크들도 많은 데다가 무역 분쟁, 무역 장벽 리스크들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저는 독보적인 경쟁력과 독보적인 시장의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주도주를 벗어나서 다른데 쳐다보기에는 이번 장은 그게 저는 오히려 무섭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진 상황. 차라리 모르면 시장 전체를 사라. 예, 그렇게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해서 다른 섹터에 대해서 베팅하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다. 이 장은 AI, 챗GPT로 시작된 장인데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혁신 또는 새 버전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예전에 비할 수 없을, 작년에 쓰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 같은 경우를 유료결제해서 쓰는데 이게 좋아지는 게 확 보여요. 정말 이만큼 진행이 빠른 상황에서 이걸 대체할 만한 이게 지금 예전에 상상도 못하던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창작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주고 워드 작업을 다 해주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의 테마, 이거의 편의성, 이거의 어떤 집중력,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런 것들이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너무 공급 과잉이 돼서 이제 이익을 못 내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으로 시장 외부 충격,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게 터져야 이제 장이 끝날 텐데 어느 쪽에서 올지는 아직 모른다라면 일단 시장에 머물러 있고 주도주한테 머물러 있자는 입장입니다. 주도주들 사이에서도 사실 좀 엔비디아 가격이라는 게 이제 궁금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제 거의 140달러까지 넘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이 됐고요.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일이 이제 7월 3일이니까 또 이제 뭐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 엔비디아를 지금 사도 되는 거냐? 그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의 힘이 계속될 거면 지금도 사실은 안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늦었다 쪽이죠. 왜냐하면 그 회사 실적을 보면요. OP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을 뜻하는데 2016년 같은 해에 삼성전자가 한 3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00조 매출에 30조를 벌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기록이 없고 얼마 전에 이제 TSMC가 역시 한 100조 매출에 한 40조 번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엔비디아는 100조 매출에 62조를 벌어요. 근데 그게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매출도 늘고 마진도 올라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 인상하면서 수급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아직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 거죠. 뭐 애플도,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AMD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도 다 AI 반도체 만들겠다고 지금 걷어붙이고 있고 분명히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장에 아직 위협할 만한 존재, 대체할 만한 어떤 유력한 대안들이 아직 시장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계속 또 엔비디아는 앞서 나가고 있고 그 성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조차 뭐 H100인가요? 그걸 갖다가 몇천 개를 사겠다는 둥.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어쨌든 이걸 사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2분기에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곧 이제 8월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되게 기대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건 테마가 아닌 주도주로 가야 되는 거죠. 일시적 테마가 아닌 실적이 나올 땐 주도주로 격상되는 거고요. 그 주도주가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실적으로 박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 이익률이 좀 줄더라도 매출 크게 늘어난다라면 거의 시장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2020년, 21년 테슬라 보는 기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때 테슬라가 모델 Y가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판매량 1위 모델이 나오고 중국 시장에서 선풍을 일으키면서 마진도 늘고, 그죠? 이익도 내고 매출도 느는 모습들을 보일 때 우리 열광했잖아요. 그러다 22년부터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잖아요. BYD한테 작년에 역전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다한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 제품 가격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 올 때 이제 이런 주도주들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미스하기 시작하고 또 경영자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 일단 잘 모르겠다면 담아두고 시장을 같이 조정해 오는 것도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싫으면 인덱스를 사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아니, 주도주는 알겠고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 내가 많이 먹지를 못할 것 같으니 그러면 2등, 3등 뭐 이런 기업에 눈을 돌려보겠다. 엔비디아를 대항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인텔이나 AMD 이런 회사들 혹시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라는 거죠. SOX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사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지수를 사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승자가 될지는 모른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일단 인텔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테라비브를 비롯한 여러 곳에 그 파운드리 공장도 짓고 AI 반도체도 만들겠다라는 그 시도 자체는 인텔이라는 회사의 업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걸릴 거냐, 이제 투자해서 수율이 언제 나올 거냐, 그리고 TSMC는 굉장히 수율이 좋고 굉장히 또 효과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인텔은 이제 전체 모든 걸 다 쉽게 얘기해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다 하는 삼성전자와 함께 그런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세를 타면 정말 무섭지만 반대로 이거저거 한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야 되는 분야에서 지금 몇 가지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도 실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은 뭐 HBM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 수율 문제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문제가 좀 해소되는 징후가 안 보이는데 인텔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지속적인 실패 속에 AMD에게 추격을 크게 당해서 이제 노트북용 CPU도 옛날 같은 지배력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될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빼고 갈 수가 없는 게 복권 긁는 것처럼 운이 좋아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걱정스러우시면 그냥 인덱스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장에서 굳이 한 종목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타는 게 무섭다면 그냥 인덱스를 사자. 나스닥 100이든 아니면 SOX든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고르려고 해봐야 이기질 못한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그냥 나스닥 100 들고 있습니다. 예, QQQ 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TQQQ도 갖고 있고요. 예, 재밌잖아요. 그렇죠. 제 인생에 의미 없는 지분 정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투자하다가 리밸런싱 한 번씩 해주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번 제 인생에 의미 없는 지분 한 1%? 그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나 뭐 S&P 500도 뭐 작년도 그랬고 올 초도 그랬고 너무 올랐다 이랬지만 사실 S&P 500 올해만 30번 넘게 신고가를 돌파했으니까 한 30% 오르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무섭죠. 일단 엔비디아 실적, 저 매출액이 언제까지 저렇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거, 미래를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팁 하나만 드리자면요. 시장에서 비관론자가 다 사라지면 그때가 꼭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러다 말지라는 사람들이 잘못했고 저는 엔비디아 사서 부자 되겠습니다라고 다 변심하고 개종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시장에 끊임없이 그 지적하고 비관하고 저게 되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지금 못할 정도로 좋은 장이다. 더 버블이 날까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뭐 불안 요인이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 아니냐를 걱정할 정도의 좋은 장인데 여기서 뭐 더 큰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유 금리 인하 안 해도 잘 가네가 제일 좋은 장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말한 자체가 백그라운드는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라는 그만큼 좋은 장이다라는 뜻이죠. 사실 이게 대중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금리 인하 해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예.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매도 신호입니다. 네, 그 지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가 보통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다들 코로나 때 금리 인하했던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금리를 여러 차례 계속 인하하다가 제로금리 만들고 그래도 안 돼서 회사채까지 연준이 매수해준다 그런 다음에 바닥쳤어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열광하는 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 뭐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인하해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이제 들고요. 전번 금리 인상이 너무 아파가지고 22년에 금리 인상이 너무 아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 거라고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좋은 뉴스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뭐 안 해도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요. 근데 성장률 올해 이대로 가면 미국 성장률 아무리 못 나와도 2%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2% 이상 성장률 나오는데 왜 금리를 인하해 줍니까? 과열이잖아요, 그 이상. 그렇죠. 그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인데 그거 이상의 성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온다라는 건데 그건 경기 과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주도주가 엔비디아고 뭐 주요 빅테크 기업이고 AI라는 테마 아닌 게 주도주 확실하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AI를 둘러싼 밸류 체인들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같이 덩달아 올랐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AI가 전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력 아니면 이제 전력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밸류체인 섹터인데 이 섹터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이 섹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전히 이렇게 좀 더 커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건 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그 AI에 붙어 있는 테마라고 봐요. 그 범 AI 테마고 엔비디아 꺾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이건 같은 섹터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와 반도체 장비를 예를 들어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ASML이랑 TSMC랑 삼성전자를 다른 섹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거지만 추세 자체는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의 이것도 테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분들이 이걸 뭐 새로운 테마다 그러시는데 시총이 일단 너무 작다. 이제 두각을 나타낸 거고 사실 이 전력기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테마나 관심을 가지신 거는 제 주변의 분들은 전부 작년부터 샀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르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시장은 알 수 없고 이게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가치주 영역에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올해는 성장주가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투자자의 변심 여부에 따라서 여기 테마야 아니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지 주도 테마인가 라고 부르면 잘 모르겠다. 그냥 불확실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전력 변압기 테마입니다. 참 진짜 제 주변의 분들은 작년부터 엄청나게 공부하고 모임에서 발표도 하고 이게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지 이제 1년 지나서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 정말 알 수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코스메틱 좋아진다고 외치고 다닌 사람인데 그렇게 빠지고 뭐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30만 원 깨지고 그러다가 30만 원이 아니었나요? 한 40만 원은 깨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올해 갑자기 새로운 주도주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맥스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주식이 왜 오래 오르는지 작년부터 이미 다 보였는데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한국이 다 추월하고 이겨서 지금 거의 점유율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작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왜 작년은 반응 안 하냐? 자, 이런 거 물으면 그걸 맞춰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싼 걸 사서 또는 미래 전망이 밝은 걸 사서 그 시장이 나를 잡아줄 때까지 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투자의 요체인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저도 심지어 손절 친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도주 섹터가 될 기업을 딱 미리 사서 10배, 10배거를 내는 거는 정말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최고의 짜릿함인 건 알지만 이게 과연 자주 있는 일이냐. 그리고 또 그런 걸 우리가 횡재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심루타를
일생에 몇 번을 더 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 스타일도 그렇게 나쁜 스타일은 아니지 않냐. 그냥 이게 좋다 싶으면 인덱스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개별 종목이 저게 정말 언제 부각되는지를 예측해서 맞추는, 저는 경마 비슷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저는 자신 없다. 그런 능력도 없고 편하게 매크로로 보면 작년부터 계속 올해까지 좋아지는 경기 흐름이고 반도체가 주도하니까 그냥 거기 그 섹터에 머물러 있자. 남이 뭐라 그러더라도 이게 끝나면 끝나는 거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자. 샀다 팔았다 올해는 할 필요가 없는 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다른 데 눈 돌려봐야 뭐 답이 없다. 이게 다 답이 없기 때문에. 범 데이터 센터고 뭐 다 범 반도체인데 AI 테마인데 뭐 그렇게 구분해서 뭐 볼 필요가 있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좋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오히려 장안전은 위험한 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 중에 불확실성을 자극할 만한 일이 이제 미국 대선이었는데. 대선이 걱정이죠. 그렇죠. 미국 대선이었는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100% 트럼프다, 90%가 트럼프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후보 교체론 뭐 이야기가 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보니까 또 이 친환경주가 뭐 우수수 떨어지네 뭐 어쩌네 뭐 이것저것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 자체로 이런 이슈만으로 정치 이벤트가 증시를 좀 흔들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제 비전 47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플레 감축법 폐기, 그리고 10% 정률 관세, 그리고 멕시코 장벽 건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100기 건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잡다한 수많은 공약 사항들을 보면서 야, ESG 테마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난해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사상 최고였다 그러잖아요. 탈석탄, 석유는 고사하고 탈석탄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기후변화를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석탄 화력 발전소 100개 짓겠다 그러니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저렇게 큰데 저 양반이 당선된 다음에 과연 동아시아 국가들을 놔둘 건가? 아마 중국만 관세를 두대가 맞는 건 아니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 우리는 환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엄청나게 소모해서라도 아무튼 환율을 내려야 되는, 가능한지 모릅니다만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구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 더 겁나는 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의 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압도적이잖아요. 이번에 예비 선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 법안을 2번이나 부결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무기 떨어져서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렇게 전선에서 밀리다가 6월달 다시 무기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합의돼서 지원되자마자 바로 지금 러시아 군한테 드론을 이용한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서 나는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개입할 생각이 없고, 또 개입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개입할 생각을 갖고 있지, 그냥 세계의 경찰 노릇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중 간에서 최대의 걱정거리이자 이제 미래의 두려움이 양안 갈등 아닙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니, 중국 경제 실업률, 대졸자 실업률들 이런 뉴스들 보면 끔찍하잖아요. 저 나라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이제 선택하는 선택지가, 푸틴도 그렇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감수하는 모험적인 군사 행동들이고, 대만을 봉쇄하든 미사일을 쏘든 침략하든 모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대안들 중에 처음에는 이제 봉쇄부터 시작하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만에 하나 벌어지게 된다면 트럼프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죠? 이제 처참한 파괴와 상호 확증 파괴 과정에서
적어도 대만 근처에 있는 뭐 상해라든가 닝보라든가 샤먼 같은 도시는 폐허가 되고 타이페이도 폐허가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예를 들어서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마이너스 10% 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당장 바이든만 하더라도 지난 2020년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때 저기 러시아 침공해요라고 경고도 하고 막 우리가 무기 주겠어 막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도 전쟁을 못 막았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가 되면 이거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반중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립니다만, 아무튼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되게 냉정하고, 더군다나 대만하고 미국은 외교 관계도 없는 사이잖아요. 민주당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이게 과연 트럼프 당선이 호재로만 보일 수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호장벽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 확대 리스크, 거기다가 양안 갈등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트럼프가 되는 건 싫은데 뭐 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 사람 되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뭐 이 사람은 일단 굉장히 파퓰리스트니까 재정적자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돈을 풀 텐데, 그쵸? 그러면 미국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 리스크고, 이 사람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번에는 좀 점잖게 했지만 이번 1차 토론은 뭐 바이든이 워낙 못해서 트럼프의 단점이 가려진 토론이었지만 트럼프가 앞으로 뭐 몇 달 남았잖아요. 4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 보면서 또 이건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대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바이든 미 정부의 정책들 하나씩 폐기할 것이 분명하고, 또 미중 갈등도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뭐 중국 이슈가 더 빡빡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는 또 뭐 방송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뭐 모스크바에 핵무기를 터뜨렸을 거라는 둥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그때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정치 노선을, 반이민 반세계화 말고는 일관된 정치 노선은 없는 것 같고, 그게 파퓰리스트죠. 네. 뭐든 자기가 되면 다 하겠다고 설치는 게 파퓰리스트니까요. 이런 이제 우파 파퓰리스트가 정권을 이제 또 두 번째로 잡게 된 과정에서 1기 때 자기가 못했던 거를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리스크는 일단 시장이 최근 미국 금리 오르는 것만 봐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준도 어쩌면 거기에 대비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 이벤트가 올해 이제 말에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올해는 좋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하고 다니지만, 박사님 뭐 이제 슬슬 내년장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한테 저는 내년 전망 자료나 이런 거 이제 책은 안 쓰려고 그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완전히 지금 럭비공 하나가 출연하게 생겼으니까 자산 배분 잘 하시고, 올해는 일단 AI 반도체 거기 지고 있다가 이제 연말로 가면은 좀 조심합시다. 리밸런싱 합시다. 그러니까 투자의 비중을 중립 정도로 맞춥시다. 이런 의견이죠. 저희가 이제 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는데, 이제 또 옆 나라인 일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본이 사실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면서 연초에 이제 뭔가 다시 일본 경기가 조금 다시 뭔가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와 달리 다시 한번 역사적 엔저를 기록하면서 허덕인다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증시 이탈도 좀 가속화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는 왜 나온 것일까요? 미국 때문이죠. 사실 일본이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 뭐 금리도 이제 제로 금리로 복귀하고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하고 양쪽 완화기 모두 축소하겠다. 곧 중단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일본이 뭘 못해가지고 환율이 저렇게 뛰고 자금의 이탈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3번 인하할 거라는 게 한 번으로 줄어들고 또 나아가서 트럼프 되면 적자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시장 금리 오를 거예요 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가 더 확대된 게 사실 일본의 문제인 거지 뭐 일본 내부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일본 내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냐 하면 일본의 그 법인기업 실적을 보면 순이익 통계를 보면 이 역사상 최대 이익을 뭐 나날이 경신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익이 이렇게 잘 나는데 위기가 잠깐 올 때마다 이익은 춤을 추지만 추세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나라의 이익은 다른 어떤 나라랑 비교해도 이 나라의 이익의 성장이 훨씬 빠른데 N 약세에다가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상승을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지금 너무나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싼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기업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싼 편에 속하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저는 장기 전망이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한 1, 2년 놓고 보면 미국보다 전망이 밝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 N 약세일 때 일본 주식 사는 거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단기에 일본 증시가 조정받는 것도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예, 일단 또 일본이랑 미국 사이도 엄청 좋잖아요. 그 아베노믹스가 가능했던 게 사실 미국이랑 일본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80엔이 지금 160엔 되도록 미국에서 일본 시비 안 걸잖아요. 중국이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만큼 좋고 실제로 고 아베 수상이랑 트럼프 사이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의 후임들,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중이니까 이래저래 보더라도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N이 다시 옛날처럼 130, 120 가겠냐 이거죠. 그냥 현 수준에서 좀 떨어지는 정도로 유지만 되면 10년 사이 환율이 2배 났는데 기업들의 경쟁력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일본 기업들의 어떤 마진,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PER은 계속 앞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PER 떨어지는 성장성이 계속 살아있는 회사,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놓고 보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국은 역대 가장 좋은 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상황. 일본은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 그 이제 한국 얘기를 한국만 냉랭하다. 냉랭한 분위기로 상반기에 지나갔죠. 제일 코스피 상승률도 낮았고 이 여타 증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도 밸류업을 띄우다가 띄운 건지 안 띄운 건지 모를 갑자기 동해 석유 얘기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하반기 모멘텀이 사실 궁금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미장 얘기해도 결국에 이제 국장이 잘 돼야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것도 있고 그냥 이제 국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니까요. 이제 밸류업 정책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 좀 어떤 모멘텀? 네, 좋아요. 아니 일단 자동차, 선박,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전부 2자릿수 수출 증가 중인데 걱정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수출 제품 가격의 선행 변수 역할을 하는 구리값이 이제 조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라서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보이고 이래저래 보더라도 우리 기업 이익은 걱정할 게 없다. 특히 환율이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300원 올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이익은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은 금투세가 이제 제일 걱정이고 이제 금투세 도입은 어떻게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3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손익통산 문제 그러니까 손실본 계좌와 이익본 계좌가 있으면 이걸 좀 퉁쳐주면 좋겠는데 이익 본 거에만 혹시 세금 붙이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주식은 장기 보유자들한테 대한 어떤 혜택 없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배당을 분리과세하는 식으로 해서 금융종합과세 좀 완화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밸류업을 하고 싶다면 기업들한테 결국 배당을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 금융종합과세가 합산 근로소득과 합산과세가 되니까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49.5%라는 중과세를 맡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배당을 안 주는 면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번 금투세로 세금 많이 거치니까 대신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혹은 금융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이걸 하면 좀 밸류업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밸류업 테마는 저는 그냥 주도주가 아닌 흘러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죄송한데 좀 엉망인 법이더라고요. 이게 좀 대충 만든 법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뭐 5천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비과세하고 그 다음부터 세금을 때린다 그러는데 그럼 채권은 왜 250만 원인가 뭐 이런 거부터 이게 좀 펀드나 사모펀드들 이런 데들의 어떤 세금 문제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투자에 세금 거두려다 투자의 기반을 망가뜨리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지면 기대를 해볼까 아니면 연말로 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특히 저 코스닥 양도세 이슈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대주주 양도세에 뭐 금투세에 그러니까 세금 걷겠다는 데만 눈이 벌거져 있지 시장을 살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한국 주식 비중은 줄이는 게 맞다. 오르지만 반도체에 국한돼서 오르는 장인 것 같고 테마가 뭐 금투세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기대만으로 가는 거는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이슈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뭐 미국 주식 이민 간에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로 돌고 있는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세금에 대한 논의 아니면은 뭐 장기보유제에 대한 혜택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좀 잘 만들지도 않은 법을 지금 한다는 의견들이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상법 개정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런 게 개정 안 되고서는 저는 우리나라 밸류업은 일본보다 더 오래 걸릴 거다. 일본도 11년 걸렸는데 우리는 더 오래 걸릴 거다. 저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희망이 없고 우리 주식시장은 좀 폭락했을 때 환율 급등할 때 그때 수출주 적당히 사서 또 시장 돌아서고 환율 안정될 때 팔고 나오는 그런 시장이지 장기 투자할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조금 넣는 정도지 그것도 미국보다 비중은 적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상승률 보면 이제 모멘텀은 좋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산적해 있는 상황. 거기다 주식 공급이 너무 많아요. 또 이번에 또 뭐 몇 조짜리 들어오잖아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 하반기 모멘텀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어 일본부터 또 국내 증시 하반기 상황까지 나눠봤습니다. 뭐 쉽지 않은 상황, 뭐 좀 복잡하다는 상황들이 예고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